다음에 이제 UDC 보겠습니다. LCC 설명 너무 길게 했어. UDC 엑기스만 넣고 갈게요. 여러분들 부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자, UDC 이게 이제 뭐 BSI에서 만든 거다. 79년도에 나온 UDC다. 뭐 이렇게 종이로 있는 UDC인데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UDC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특징들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뭘 위해서 만든 거냐면, UDC면 이름 자체에서 뭘 볼 수 있죠?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이에요. 그러면 유니버셜 하면 뭐예요? 유니버셜 범용. 유니버셜 보통 범용이라고 번역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국제서 분류표, 십진 분류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성격을 정확하게 하면 인터내셔널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제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범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유니버셜하게 범용. 그래서 범용 분류표인 걸로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고 어느 나라든 쓸 수 있는 그런 분류표. 그래서 국제서지학회에서 세계서지를 개발을 주창을 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서지를 모아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뭐 어떤 흐름들이 많았죠?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 분야 발달이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 다음에 화학 분야에서 특히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게다가 물리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학하고 화학 분야의 그 과학기술 분야 발달이 아주 눈부셨던 데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예요. 그때 특히 어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벨 같은 사람이죠. 노벨 같은 사람이 뭐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뭐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재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심지어 아세톤을 개발한 과학자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도 돼요.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은 아세톤 만들고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승리를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대통령도 돼요. 그런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 정보가 많아졌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학술지에서 논문들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학술지 발표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된 논문들은 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좀 더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서 몰라요? 어디에 어느 나라에 무엇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도 그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럼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전 세계적인 자료 리스트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자료 공유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됐던 개념이 도큐멘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보검색에서 나와요. 정보검색에 발전해 가면 정보검색보다 먼저 나왔던 정보검색과 유사한 개념이 바로 도큐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여기 IIB 뒤에 IID가 나오죠. FID까지 마찬가지로 IID가 국제 도큐멘테이션 학회고 FID는 국제 도큐멘테이션 연맹이에요. 도큐멘테이션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정보검색이라는 용어에 흡수돼서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큐멘테이션 활동들을 하고 싶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해서 오틀레, 라퐁텐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문헌정보학자는 아니고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서지 개발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전 세계적인 세계 서지를 만들려면 이것도 분류가 필요하고, 그런 분류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류표를 뭐로 하자? UDC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UDC라고 하는 건 원래 시작 자체가 뭘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UDC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분류표예요?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류표죠. UDC는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류표입니다. 그럼 얘는 서지 분류예요? 서가 분류예요? 서지 분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가 분류표예요. 얘는 성격이 애매해요. 근데 서가 분류 성격, 서지 분류를 목표로 만들었지만 서가 분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서지 분류, 서가 분류의 특징을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였으냐? 별표 쳐져 있거나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서지 분류, 서가 분류의 구별 지점에 딱 뭐가 있었냐면 복수 주제의 다면적 표현이란 말이 있을 거고요. UDC는 복수 주제의 다면적 표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지 분류와 서가 분류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서지 분류는 복수주의 다면적 표현이 되고 서가 분류는 복수주의 다면적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UDC는 무엇을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개발됐고, 서지 분류를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복수주제의 다면적 표현이 되는 분류표인 거죠.
이해됐죠? 그 맥락이 이해됐죠? 그러면 UDC에는 뭐가 있겠어요? 분석합성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 복수주의 다면적 표현을 위한 방법이 들어가 있겠죠. 그게 UDC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곧 다루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호를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시험 전에 한번 후다닥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 두 번째 얘기로 왜 세계서지 필요했는지 얘기했고 이때 당시에 잘 나가던 분류표, 제일 잘 나가던 분류표가 DDC였어요. 다시 말하면 UDC 엄마는 DDC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무슨 DNA가 있어요? DDC, 서가 분류표에 DNA가 있어요. 그래서 DDC보다 좀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DDC보다 더 잘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DDC가 이전에 있었으면 야 DDC가 저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세계 분류를 위해서 세계 서지 편찬을 위해서 분류표를 만들어야 돼. DDC보다 못 만들자 이랬겠어요. 더 잘 만들자 이랬겠어요. 더 잘 만들었겠죠. 그럼 더 크게 더 많이 그쵸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테니까 expanded view이라는 표현을 쓰죠. 확장. 그 다음에 이게 유럽 이 오틀레 라퐁텐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이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오틀레 라퐁텐 프랑스 사람들이라서 유럽 중심으로 분류표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유럽 중심의 분류표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표현도 있지만 유럽에서도 UDC를 쓰니까요. 그리고 현재 구성하는 나라들도 뭐 지금 이게 초기 구성과 현재 구성은 계속 바뀌어요. 초기 구성만 살아 있으니까 차차 보게 되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왔어요.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현재 지금 이 UDC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어딘가 이런 거 알 때 그때 좀 봐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DDC 5판을 가지고 바탕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은 유럽에서 쓰고 있고 DDC보다 훨씬 더 항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큰 이런 분류표를 지향했던 분류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IIB가 이제 국제 서지학회잖아요.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다음에 IID 국제 도큐멘테이션 학회에서 FID 국제 도큐멘테이션 연맹으로 갔다가 2000년도에 망해요. 돈이 없어서. 좀 슬프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기구가 UDCC입니다. 그러니까 UDC 컨소시움이라고 하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뭐 FID,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연합체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체코, 스페인, 영국, 벨기에, 러시아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영국도 지금 빠지고요. 스페인, 체코,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동유럽 국가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이고는 있고 주로 유럽 위주로. 왜냐면 이제 UDC를 구성 관리하는 기구 자체가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북유럽 그다음에 뭐 서유럽 동유럽 쪽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좀 가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MRF로 한다는 건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의가 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UDC는 이런 맥락이 나와요. 스토리를 따져보면 처음에는 세계 서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쭉 가다가 잘 나가다가 세계대전 두 번 빵빵 터져요. 빵빵 터져가지고 UDC가 힘을 팍 잃어요. 그 사이에 왜냐면 유럽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유럽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누가 돈을 버냐면 미국이 돈을 벌죠. 미국은 전쟁터였지 않았잖아요. 미국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 땅덩어리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이 났던 적이 없어요. 본토 공격이 미국 독립선언 이후로 본토 공격을 제대로 당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유럽이 힘든 사이에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UDC가 발전을 못하다가 게다가 미국에서 그 사이에 뭘 잽싸게 개발해버리냐면 정보검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확 개발해버려요. 1950년대. 정보검색이 이제 확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큐멘테이션 자체도 그냥 미국의 정보검색 개념으로 흡수돼 버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로 이제 모색을 하냐면 온라인 환경에서 UDC가 좀 더 발전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포인트를 바꿔요.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문헌 분류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분석합성식 분류 원리 문헌 분류 처음 도입했다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중요한 성격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CC라고 생각하시지만 CC는 1933년도에 만들어져요. 처음으로. 근데 UDC는 1901년 뭐 이럴 때 나와요. 그러니까 20세기 완전 초반에. CC는 33년 되니까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 CC보다도 먼저 분석합성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서지 분류를 지향했어요. 서지 분류 지향했는데 이 말이 나오지. 조합 분류를 대거 도입했지만 기본 성격은 준열거식이다. 또 관점 분류표다. 이 준열거식이자 관점 분류표라고 하는 거. 준열거식은 상당히 DDC보다 더 준열거식에 가깝고 관점 분류표라고 하는 건 DDC의 DNA가 그러니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62년 개정판부터, 그러니까 60년대가 보통 이제 온라인 시대거든요. 온라인 분류표로 이제 우리가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으쌰으쌰. 왜냐면 DDC랑 LCC가 미국 시장이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분류표가 확 커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용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UDC를 좀 더 어떻게 키우고 싶은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온라인 환경에서 좀 맞도록 한번 분류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4하고 8이 떨어져 있는 DDC에 잘못되어 있는 그 잘못된 DNA는 고쳐야겠다. 그래서 합칩니다. 그래서 62년도 개정법부터 4와 8이 합쳐져서 쭉 이제 다 DDC와는 다르게, DDC와 다른 주류 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중요 지점이에요. DDC와 다른 주류 구성을 가지는 게 4가 공기호고 8에 어문학이 있다라는 거죠. 소수점 사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소수점을 세 자리마다 찍어요. 그 다음에 역시 뭐예요? 실질적 분류표, 실용적, 실질적 분류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지금 UDC는 DDC의 언어와 문학이 하나로 합쳐졌구나. 그래서 이 UDC의 기호와 DDC의 기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뭐가 없죠? 그렇죠. UDC에는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는 0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는 0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이 기호법이 이제 좀 우리가 봐놓을 만한 내용이에요. 기호법이. 시간대가 애매하긴 한데, 기호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UDC의 기본 개요 받고, 기호법은 여기서 일단 끊고, 이제 40분에서 50분 사이 제가 수업 진행을 하는 게 보통 그 정도 분량을 잡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번 시간 앞에 이어서 내용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끊었다 진행하는 이유가 중요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후보자로나 이게 만약에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좀 창작성을 더해서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렇게 서술 방식이 아닌, 서답형의 기본 컨셉 플러스에서 더 뭔가 좀 이렇게 응용도를 높여 나오게 됐을 때는 이건 꽤나 높아지거든요. 다른 시험에서도 UDC에서는 뭐랄까 일반적인 내용들, UDC가 국제서지, 세계서지, 편찬, 이런 기본 내용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짠짠짠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비중을 높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UDC가 이 기호로 그냥 훅 던져서 나올 때는 아예 독립된 문제 한 덩어리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설명이 일부가 섞여 나오거나 이랬을 때 객관식인 경우에나 그런데 적합한 내용이긴 했는데 요거는 주관식으로도 만들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UDC 보조표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한번 각각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뭘 좀 중요도를 높이면 좋겠냐면 이 공통보조교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공통보조교고요. 특수보조교는 우리 그 DDC나 KDC 등에서 내부표라고 부르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표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DDC, KDC 쪽 가서나 볼만한 내용이고, UDC에서는 다른 어떤 시험에서도 이 내부표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교재 리딩을 할 때도 한번 가이드를 해드리겠지만 이 내부표의 기호에 따라 기호도 쌤들 책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기호의 의미가. 이거는 그다지 좀 건드려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표와 별개에 존재하는 독립적 보조표라고 하는 요 공통보조교, 요게 이제 주요 지점이죠. 이거는 DDC나 KDC 등에서 뭐라 부르냐면 DDC는 이거 테이블이라 부르는 거예요. 테이블이라 부르는 거죠. 테이블 1. 우리 표준구분표 이런 거.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DC 발전과 특성 안에서 발전과 특성 이렇게 기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각각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시는 거. 첫 번째, 등호는 언어입니다. 이건 이제 일단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등호죠? 여기다 이빨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빨을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빡 한 다음에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하면은, 만화 원피스에 가면은 이런 캐릭터 하나 있어요. 수다스러운 해골바가지 있거든요. 원피스 해골? 이렇게 치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혼자 웃고. 하여튼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말 시끄러워요. 이 캐릭터. 이빨 알겠죠? 해골 캐릭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언어입니다.
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로가 있죠. 원가로는 장소인데, 지리 장소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뛰어놀면 막 집안에서 막 사방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니네 여기서 놀아. 여기서 이렇게 놀아.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기호의 구성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감싸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네. 여기서 놀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시에 더 재밌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놀아. 오케이, 알았지. 자, 근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말을 하면 지역과 언어적인 공통점을 띠게 되는 거.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지역과 언어의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말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은 민족 아니면 같은 국가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국적. 국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적은 그러면 같은 지역 중심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시다 보면은 원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뭐 국가의 의미는 국적이나 국가의 의미와 관련된 게 나온다면은 지역 장소와 지리 장소의 기호가 사용되고 언어의 기호가 사용되면은 같은 민족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언어와 민족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민족은 DDC에서도 조기성이 있어요. 테이블 5, 테이블 6 있죠. 요 둘이 테이블 5가 민족 국적, 그 다음에 테이블 6이 랭귀지거든요. 언어, 국어, 각 국어. 요 둘의 기호의 조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KDC도 그래서 우리 KDC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957이 한국어이기도 하면서 코리안이기도 하면서 민족, 한국 민족도 957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적을 함께 정리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 다음에 형식. 요거는 우리 DDC에 이제 여기 나머지 DNA가 남아있죠. DNA가 남아있죠? 남아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형식의 0이 남아있구나. 이게 이제 형식이니까 테이블 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테이블 1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시대. 요건 이제 보조표로 우리 보통 따로 띄지는 않죠. KDC나 DDC에서는 따로 띄지 않는 기호인데, 큰 따옴표를 쓰면은 이제 시대를 나타내는 걸로 합니다. 저는 이거 6699.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6699년. 뭐 외우는데 뭔 문제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는 그냥 고유 문자. 이건 이제 책 보면서 교재 리딩할 때 더 예제가 좋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유 문자나 뭘 나타내요? 고유 문자나 고유 숫자. 그러니까 UDC 분류교가 아닌 숫자에다 사용될 거는 저 별표를 쓰는 겁니다. 저 별표는 아스테리스크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스테리스크. 뭐 어디 가서 백설표 이렇게 읽지 맙시다, 우리. 백설표라고 읽으면 재미는 있더라고. 재미있는데 저 원래 이름은 아스테리스크예요. 자, 02, 03, 04, 05 요거를 뭐라 부르죠? 요거는 종속보조표라고 해서 종속보조기호, 종속보조 그래서 이제 뭐 속성, 재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재료, 그다음에 활동, 작용, 그죠? 공정 이런 것들 나타내기도 하고 영어는 인간의 그 특성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해요. 이것도 뭐 각각의 암기법은 있긴 있는데 차차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있는 요 메인들이 좀 중요합니다. 요 메인들. 여기 있는 요것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최소한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몇 가지라도 알아가자.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몇 가지라도 알아가자. 다 외우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부분 점수가 나올 테니까 다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가자. 이 몇 가지가 쌓이고 회독이 늘면서 점점 살이 붙는 거거든요.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차차 읽어나가시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부터 외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한 2달 지나서 또 한 번 수업하다 보면 가끔 까먹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등호는 뭐였죠? 넘어가서. 자, 등호는 뭐였죠? 등호는 언어. 자, 원가로는 뭐였죠? 지리, 장소. 원가론의 등호는 민족이나 국적. 그 다음에 원가론의 0은 형식. 큰 다음표는 시대. A부터 Z까지는 문자 고유 표현, 별표 아스테리스크는 숫자 고유 표현, 02, 03, 04, 05는 속성, 재료, 관계가정 작동, 그 다음에 인간과 특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UDC만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건 DDC나 KDC 없어요. 뭐냐면 조합할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뭔가 조합할 거예요. 조합을 할 때 부가기호와 상관기호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분류 규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 떠올려 주자고요. 분류 규정할 때 복수 주제 표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둘 사이에 관계성이 없을 때와 관계성이 있을 때를 따졌었어요. 관계성이 있을 때는 관계성이 없을 때는 무슨 규정이었죠? 제1주제 또는 선행규칙, 그 다음에 삼자포괄. 이런 애들은 각각의 단순 나열, 단순 비교,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비중이 동일할 때, 이럴 때 사용되는 게 관계성이 없을 때 나오는 개념이었죠. 복수 주제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부가기호는 두 주제 사이에 관계가 없을 때 쓰는 거고요. 상관기호는 우리 그럼 두 복수주제 관계가 있을 때 뭘 썼죠? 적용규칙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적용규칙이라는 걸 얘기해서 여기서는 관계성이 있을 때 쓰는 게 상관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죠? 상관관계다. 이런 말 쓰죠? 상관관계가 있을 때 쓰는 기호는 이런 것들 콜론, 더블 콜론, 가까로. 그다음 첨가기호나 연속기호처럼 관계가 없을 때 쓰는 거는 관계가 없을 때 쓰는 거는 첨가기호, 연속기호. 이걸 합쳐서 부가기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첨가기호다 연속기호다 부르는 것도 번역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부호가 사용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실제 원 명칭은 우리 교재 볼 때 제가 테이블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말의 원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의 번역어를 외웠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갖다가 차이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쪽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부가기호, 첨가기호는 그냥 더하는 겁니다. 개념을 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이렇게 있으면 한국어 중국어면 한국어 더하기 중국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연속기호는 from to예요. 그러니까 첨가기호는 영어로는 그냥 and라고 얘기하고 연속기호는 from to입니다. 요 예제는 제가 교재를 리딩할 때 볼 거예요. 바로 개념 설명 여기서 잠깐 드리고 그래서 A부터 C까지 그러면 A, B, C 이렇게 쓰면 되는 개념이에요. 상관기호는 이 콜론과 더블 콜론은 두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어. 근데 한 앞에 게 뒤에 거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하면은 콜론, 순서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더블 콜론 이런 식이에요. 자, 가까로는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종속조이고 어느 정도 부차적일 때 또는 이렇게 묶음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가까로를 씁니다. 용도만 좀 알아두세요. 자, UDC 장단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했었죠. 장점. 전세계 자료 정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세계서지 편찬. 자, UDC 컨소시엄에 의해서 개정과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특징이었죠. 분석합성식 분류원리를 도입을 했고, 복합주제 상세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 전개가 상세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주 분류표의 80%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 그래서 이게 이제 UDC가 원래 만들어졌던 기본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게 UDC 세계서지 편찬의 필요성이 제시됐던 그 시대의 시기대적 한계가 바로 뭐고, 과학기술 분야의 문헌들이 급성장했었던 시절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 또한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세계적 정보 유통이 필요했고, 그 전세계적 정보 유통의 필요성에 의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분류기호가 자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만큼 또 모두 문헌적 타당성 생각해 보셔야죠.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 문헌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분류기호가 당연히 많고, 이런 맥락이에요. 맥락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UDC는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많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이 많았었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UDC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 유통을 위해서 필요했던 분류표일 거고 그러려면 그 분류표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쭉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맥락은 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서지 분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서지 분류하다 보니까 또 모두 복수주제 다면적 표현이 되다 보니까 검색 환경에도 좋고 앞으로 분석 합성식, 복수주제 다면적 표현 이런 말로 하면 정보 검색하고도 항상 연결돼요. 검색할 때도 연결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했었죠. 아까 최초 분석 합성식 원리 도입했다. 그 다음에 다양 기호 시스템 채택했다. 언어적 환경 표현. 이 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다 기호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말은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한계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와,
언어를 쓰지 않았지? 그래서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를 극복한 거야. 이런 표현이다. 왜냐하면 UDC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원가로, 등호, 덧셈, 빗금 이런 거 썼잖아요. 이런 기호, 구두법을 사용하는 게 언어를 몰라도 이 구두법을 알면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의 논리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목록 가면 뭐도 나오죠? ISBD가 나와요. 이 ISBD의 논리가 똑같아요. ISBD 논리도 자, 언어, 기호, 이 구두법의 의미가 뭔지 알아? 언어를 쓰지 않았지? 이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두법의 의미만 알면 다 그게 뭔지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언어적 한계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UDC, 이제 우리 교재 보러 들어갔을 때 UDC 기호를 딱 보고, 언어로, 이 언어네? 무슨 언어네? 어떤 언어적 성격이 있네? 뭐 내지는 장소적 성격이 있네? 시대적인 것이 있겠네? 라는 거를 최소한 내용정의 숫자는 몰라도 뭘 한다? 기호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범용 가능하죠. 이게 뭐의 아이디어랑 유사하냐면 ISBD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ISBD 아이디어와 잘못 또 필기해놓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나중에 목록 가서 얘기하고요. 주제 개념은 숫자로 코드화 내지 추상화했다. 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의 통일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과 설명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 포맷을 변환 쉽다. 뭐 다양한 포맷 출판해다.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복합 주제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자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도서관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단점. 이렇게 쓸모도 많고 활용도도 높다 그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말이 따라 나와요. CC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지 분류 목적으로 개발됐고 그래서 기호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보다 보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DDC 앱에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기호를 포함하고 보조기호 중에서 서가상 배열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서가 배열이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분류기호의 특징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모네요 동그라미가 순서성이 있나요? 1, 2, 3, 4나 ABCD가 순서성이 있나요? 1, 2, 3, 4나 ABCD가 순서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가 배열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순서성이에요. 기호에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UDC 기호는 순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순서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가 배열이 어려운 겁니다. 같은 거라면 등호를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등호를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콜론을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뭐지? 그쵸? 그러면 원가로를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원가라는 0을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뭐지? 그쵸? 이거는 이 기호 자체에 뭐가 없기 때문에 순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순서성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배열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 배열을 위한 어떤 방법이 따로 필요하겠죠? 서가 배열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존재하는 게 UDC입니다. 그러면 서가 배열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별도의 표를 보고 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어요. UDC는. 자, DDC와 마찬가지로 구성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새로운 주제 답하기가 어렵다. 이건 뭐 엄마의 DNA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서양 중심. 이것도 맨날 외국 거니까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앞으로 외국에서 만든 분류표는 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뭐 뻔한 얘기죠. 그다음에 DDC에 비해서 분류교 딱 보시면 복잡한 건 이제 바로 우리 교재 리딩 할 때 그때 볼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어학을 제외하고 어학 제외 주류 구성의 DDC를 답습했다. 그럼 어학은 왜? 4하고 8이 합쳐져 가지고 8로 가서 어문하게 되었으니까. 기억나죠? 그 얘기고요. 아까는 신축성이 있다고 해놓고 여기 신주제 삽입 여지가 적다고 되어 있죠. 이건 항상 다 뭐에 따라서 봐야 되냐면 어떤 맥락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쓰실 때도 뭐 나중에 혹시나 서술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UDC는 DDC의 문제점과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진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있기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100진식을 중간에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DDC 요목까지 본표를 수용하고 항목의 전개가 미약하고 비과학적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DDC 요목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UDC의 기호를 외워라 이런 거 없어요. DDC만 대충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외우면 제가 암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 암기를 할 거면 해놓으면 나쁘진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KDC나 DDC 가서 분류를 할 때에 이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은 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빨리 적용이 되냐면 분류기호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요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목. 그 정도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암기법이나 이런 거 제가 차후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가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DDC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인 거예요.
UDC를 보면 좀 불쌍해요. DDC에 좋지 않은 영향은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DDC에 좋지 않은 영향은 얘가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얘는 DNA가 어때요? 십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거지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성형수술 했죠. 뭐 복수제도 표현할 수 있도록 성형도 좀 해보고, 뭐 기호도 들어가는 성형도 해봤지만 역시 DDC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 왜냐면 DNA는 DDC니까. 그런 문제예요. 자, 또 있어. 봐봐. 또 나오죠. 주제가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이다. 왜요? 아까는 좋다며. 80%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라서 좋다며. 그때 이젠 뭐라 그래요? 이렇지. 이거 어디서도 봤죠? LCC에서 봤어요. 와, 너는 과학기술 분야가 참 많아서 참 좋구나. 뒤로 딱 돌아서서 쟤는 과학기술 분야만 자세해. 이런 거예요. LCC도 어때요? 와, 너는 사회과학 분야가 참 자세하고 좋구나. 법률 대단해. 역사 이렇게 많아. 좋다. 이쪽 좋은데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쟤는 저것만 잘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배열 순서가 추출된 요소의 배열 순서가 명확치 않다. 요 말도 좀 나오는 게 어떤 책에도 보면은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배열 순서, 서가 배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호 배열도 좀 뭔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섞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정한 지점도 있고, 최근 토픽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최신성이 없다는 얘기죠. 얘기 뒤집으면은 웃기잖아요. UDC 분석 합성식이면 최신성이 있는데, 그죠? 개정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개정할 때 컨소시엄이 합의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최근 토픽을 개정하지 못해 이 말인 거야. 컨소시엄에서 합의를 해야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호도 좀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뭐 계속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개정이 돼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UDC의 문제점입니다.